P2P 금융. 이게 좋은 미래 산업인 건 맞는데.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톡으로 하는 P2P 투자 상품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내년에 증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벌써 판을 깔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2P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P2P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채권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다고 칩시다. 이 종이를 가진 사람에게 2019년 12월 30일 2천만원을 주겠음. 그때까지 매달 20만원 이자를 지급하겠음. 이렇게 적어 놓고 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종이를 철수한테 가지고 가서 2천만원에 사라고 합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조건이 괜찮아서 철수가 그 종이를 저한테 샀다고 치면 제 입장에서는 철수한테서 연이자 12%로 2천만원 대출받은 것과 같은 게 되겠죠. 19년 말에 원금 상환하기로 하고요. 제가 적은 그 종이가 채권입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연이자 12% 2천만원짜리 채권을 사게 된 거고요. 제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사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그 종이에 대한민국 도장이 꽝 찍히게 되면 국채가 되는 거고요. 회사 도장이 꽝 찍히게 되면 회사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채권이라는 게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답니다. 이런 게 채권입니다. 근데 솔직히 예를 들어 설명해서 그렇지 누가 제가 이런 식으로 발행한 채권을 사주겠습니까? 가족이라면 모를까. 솔직히 가족도 안 사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관이나 업체가 제 신용도, 월 평균 수익,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이 사람은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가 발행한 채권 살 사람을 구해줄게. 대신 구해주면 나한테 채권 중개 수수료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면 중개 수수료는 나가겠지만 당연히 저는 오케이 하겠죠. 이런 일을 하는 게 대출 중개업체입니다. 대부업하고는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2004년 영국 은행에 근무하던 어떤 사람이 한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을 위한 채권 시장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회사 말고 개인끼리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영국 사람이. 그래서 만든 회사가 온라인으로 세계 최초 P2P 대출 중개회사 조파라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의 시작이었던 거죠. P2P 플랫폼 하면 단순히 P2P 대출이나 투자 이런 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P2P 개념을 근본적으로 이해해보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자원들을 개인들 서로 간에 공유를 하거나 사고 팔기 위해서 형성된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도 대표적인 P2P 플랫폼입니다. 개인이 가진 빈집이라는 자원을 다른 개인에게 연결하는 거고요. 예전에 있었던 소리바다 넵스터 같은 것도 저작권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진 mp3 음악 파일이라는 자원을 개인 간 공유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버 같은 것도 개인 자동차로 승차 공유를 중개하는 P2P 플랫폼이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반 개인들이 소액으로 온라인으로 성공할 것 같은 벤처기업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P2P 플랫폼입니다. 3자의 입장에서 보면 P2P인데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되는 거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투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P2P 대출 중개나 P2P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P2P 투자나 대출 산업이 기존 금융권 못지않을 만큼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 그런 문제보다는 P2P 금융이 기존 금융권만큼 커지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관리할 때 정책이나 기준금리 이런 것 등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낮은 대출이자와 높은 투자 수익을 줄 수도 있고 투자금도 소액 기반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서민들이 돈에 가까워질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 일반 국민들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 전문직이나 재산이 좀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이 자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나 범위가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인데 다른 말로 자본소득이라고도 하는데 금융거래하면서 얻는 이자소득이나 투자이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나 대신에 내 돈들이 일해줘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이런 게 자본소득이죠. 이런 종류의 소득은 재력이 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기는 하죠. 사실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서민들은 자기가 얻는 수익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수익률 좋은 주식은 위험성이 높고 예적금은 수익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고 펀드를 하더라도 중간에 운용사에 떼주는 것도 많고 서민들이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수익률도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월급 말고는 집에 추가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최소한 서민이라도 전체 수입에서 10% 정도는 자본소득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민들 기준에서 보면 금융투자처 몇 군데 없는 상황에서 이 역할을 P2P 금융이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새어나갔는데요. 근데 문제는 국내 법제도가 P2P 시장이 커지는 만큼 빠르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놈의 P2P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횡령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금융회사도 아니죠. 말은 대출 중개업인데 국내법상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대출을 중개하는 거라서 대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신산업에 대한 법제도 변화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P2P 업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오죽하면 금감원에서도 법 체계가 없어서 잘못하는 거 뻔히 알고 있어도 P2P 업체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미국, 영국 같은 P2P 금융산업의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무슨 사자들 날뛰는 개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가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놓고 투자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서 투자금 유치한 다음 들고 날라버린다든가 투자 받은 돈 투자처에 그대로 안 주고 삥땅 처먹는다든지 대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대출 중개해서 연체율 80%가 넘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P2P 업체가 대출 받는 사람 제대로 평가 안 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 대출을 받는 놈들도 있습니다. 법 제도가 신산업에 맞춰서 빨리빨리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핀테크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 느려지고 시장은 사기판되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국민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당장 법제도 개선된다고 해도 산업이 제대로 다시 발전하는 것도 늦어지고 오죽하면 이제는 P2P 금융하면 사기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진짜 제대로 하려는 기업들도 크지도 못하고 진짜 답답하기는 합니다. 법제도 문제가 아니라도 사실 P2P 금융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금융시장 침체나 외부 충격 같은 데는 P2P 금융이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편이거든요. 대출이나 투자 받은 사람이 나도 망했다 이런 경기에 나보고 어쩌라고 배째라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법제도 미비로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금융권 못지않은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고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갖추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라도 갖춰진 게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P2P 금융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도 P2P 금융에 선천적인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가진 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장 규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의 건전성이나 일관된 관리 감독 체계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목적 국법은행으로 인가하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P2P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뉴스가 됐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P2P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삼성페이를 통해서도 P2P 투자할 수 있게 될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영세한 P2P 업체들이 시장 결환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그나마 우량한 P2P 업체를 기준으로 대기업들과 제휴가 시작된 점은 P2P 금융의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신경을 쓰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P2P 금융이 당장의 상황에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재미삼아 소액으로 투자해보는 개념이야 시장 확대 차원에서 좋은 일이고 설령 잘못돼서 투자금을 잃는다 해도 마음은 쓰라리겠지만 가게에 큰 부담도 없어서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재미가 아닌 진지한 투자의 개념이라면 저도 P2P 금융시장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P2P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딨냐는 말을 한다면 저는 지금의 P2P는 안 져도 되는 리스크를 져야 하고 그 리스크에 비해서는 수익이 낮은 편이라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대출 혹은 투자 심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투자 상품의 설명 의무도 기존 금융사의 상품 설명 의무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그리고 각종 관련 투자 정보의 건전한 공시가 의무화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야 투자를 할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 보장 개념을 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상품인지를 알고 그때그때 조작 없는 공시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리스크를 감수해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 제도적으로 더 갖춰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대신 재미로 소액으로 적당히 믿을 만한 상품에 투자해보는 거는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P2P 대출이나 P2P 투자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P2P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언젠가 이런 투자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자주 가는 진짜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가게도 크고 다 좋은데 이 집은 주차장이 없어서 별로다. 큰 주차장만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P2P 대출중개 홈페이지에서 보다 보니까 대출 투자 상품에 그 가게가 있는 겁니다. 목적은 식당 전용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 충당, 연 4% 이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최대 300만원까지는 원금 보장, 2년 만기 일시 상환, 투자금 이용 내역 수시로 공개. 이런 투자 상품이 있으면 일반 금융상품보다 정도 가고 수익도 높고 건전성도 있으니까 한 200~300만원 정도는 투자해볼만 하겠죠. 이런 P2P 금융시장이 안전하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길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